내 이름은 이수진. 올해 66살이다. 딸은 3년 전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다. 늦은 나이에 기댈 곳이 생겼다고 말이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내 존재는 그저 돈과 힘을 쓰고 그 후엔 입을 다무는 것, 그뿐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다. 오늘은 금요일, 민준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는 날이라 나는 아침 일찍 망원시장으로 향했다. 채소 한 봉지와 농어 한 마리를 들고 돌아오는 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숨이 가빴지만 저녁에 그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 작은 보람이 느껴졌다. 나는 2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다. 생강을 채 썰고 육수를 우려내고 특가루 사서 살은 많지 않지만 싱싱했던 농어를 깨끗이 씻었다. 콩나물로 국을 끓이고 닭뼈로 육수를 내 옥수수와 당근을 넣었다. 내 도시락 반찬이었던 볶음 요리는 참기름을 살짝 더해 오늘 저녁 채소 반찬으로 내놓았다. 우리 집 식탁은 덜고 풍성하지 않았다. 반찬 3가지에 국 1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이었다. 거의 6시가 되자 딸 박수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손에는 민준이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태블릿을 던져놓고 배고프다고 소리쳤다. 나는 밥이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양치질을 하면서 할머니가 한 건 맛없어. 안 먹을래. 하고 외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농어를 식탁에 올렸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파란색 그릇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런데 민준이는 국그릇을 들고는 너무 뜨거워. 라고 소리치더니 마치 고이라도 한두 손을 미끄러뜨려 국물 한 그릇을 통째로 내게 쏟았다. 뜨거운 국물이 내 오른쪽 팔과 가슴에 쏟아졌다.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흘렀고 깨진 국그릇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축축한 옷을 내려다보았다. 피부 아래는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라 바늘로 지르는 듯 따끔거렸다. 딸이 민준이를 꾸짖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딸은 그저 나를 힐끗 보더니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엄마, 조심 좀 하지. 딸은 민준이의 입가에 묻은 간장 자국을 휴지로 닦아주며 나를 전혀 보지 않았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뜨거운 국물이 옷에 스며들자 피부에 달라붙은 천이 점점 조여오는 듯했다. 내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그들을 힐끗 보았을 뿐이다. 한 아이는 계속 태블릿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반찬을 더 가져다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식사 후 나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정리했다. 민준이는 밥을 반쯤 먹다가 애니메이션을 보겠다고 밥그릇을 내던지고 거실로 뛰어나갔다. 박수라는 주방 문가에 서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나는 뒤돌아 딸을 보았다. 딸은 한숨을 쉬더니 돌아서서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는 말했다. 엄마, 민준이 다음 달에 과학학원 다녀야 한대.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한다고. 한 달에 28만 원이래. 나는 응 하고 무표정하게 식탁을 닦았다. 강서구에 있는 엄마 집. 집값이 그렇게 높잖아. 엄마도 알겠지만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 민준이 아빠는 한 달에 4억만 원밖에 양육비를 안 줘. 딸은 잠시 멈췄다가 마치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차피 그 집도 나중에 우리 거잖아.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보았다. 예전에는 나중에 민준이한테 줄 거라고 하지 않았니? 딸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바뀌었다. 그럼 지금 좀 일찍 쓰는 게 뭐 어때? 똑같은 일이지.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방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이미 마르고 뻣뻣해진 상의를 벗었다. 피부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다. 욕실에 얼음물을 받아 쪼그리고 앉아 천천히 팔에 짐질했다. 거실에서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민준이는 무슨 변실 로봇이라도 보는지 전쟁이라도 난 듯 시끄럽게 소리쳤다. 박수라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도 또렷하게 들렸다.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 하루 종일 말도 없고 늙으니까 점점 더 다루기 힘들어. 나 정말 머리 아파 죽겠어.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다.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당겼다. 날씨는 더웠지만 나는 온몸을 덮었다. 방에는 나 혼자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천장의 금강곳을 바라보았다. 금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었다. 나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가 그들의 삶에서 배경이 되어버렸을까.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오른쪽 팔에 붉은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조금만 건드려도 따끔거렸다. 거울을 볼 엄두조차 나지 않아. 그저 수건에 물을 적셔 가볍게 몇 번 눌러줄 뿐이었다. 주방은 아직 어두웠다. 그들을 깨울까봐 불을 켜지 않았다. 어제 남은 밥을 조심스럽게 데웠다. 냄비가 뜨거워지는 소리는 마치 공기와 속삭이는 듯했다. 남은 반찬을 볶고 간장을 조금 넣었다. 6시 반, 나는 약간 색바른 회색 외투로 갈아입고 자전거를 밀고 나섰다. 공기 중에는 아직 밤의 서늘함이 남아있었다. 나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망원시장으로 향했다. 상인들은 막 장사를 시작했고 하수구 옆에서는 아직 습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삼겹살 사명형, 쥐과 배추 한 포기를 사고 토마토 2개를 더 샀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고 웃으며 물었다. 오늘도 무슨 맛있는 거 하시게요? 나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를 학원에서 태웠다. 민준이의 가방은 내 키보다 더 컸다. 내 옆에서 걸으며 내내 친구들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누가 닌텐도 스위치를 가져왔는지 떠들었다. 나는 거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을 듣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말을 끊을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거의 9시 반이었다. 나는 서둘러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고 밥을 지었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나는 밥과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민준이의 젓가락을 놓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밥 먹자. 민준이는 이어폰을 빼고 접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이 반찬이야? 맛없어. 민준이는 밥그릇을 밀어내고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튕기는데 마치 그 밥그릇이 더러운 것이어도 되는 양 굴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오늘 돼지고기는 아주 신선해. 네가 좋아하는 간장 양념이야. 민준이는 듣지 않고 계속 말했다. 할머니는 맨날 늙은 반찬만 해. 학교 급식이 이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때 주방에서 컵이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박수란이 막 잠에서 깨어나왔다. 민준아, 그렇게 무리하게 굴지 마.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는데 딸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엄마도 민준이가 싫어하는 반찬 계속 먹이지 마. 학원에서 다 잘 먹고 오는데 억지로 먹일 필요 없어. 나는 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셋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색채의 집에 사는 것만 같았다. 밥을 먹던 도중 딸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요즘 우리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많이 깎였어. 민준이 학원에서 과학 수업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나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은 등록 신청서를 꺼내 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총 24,000원인데 다음 주까지야.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 딸의 말투는 부탁 같았지만 행동은 통보에 가까웠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나도 수중에 돈이 별로 없어. 연말에 받은 돈도 얼마 안 돼. 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매달 연금도 받잖아. 집도 대출 없고 생활비도 많이 안 들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딸이 따라와 말투가 변했다.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우리 지금 세 식구가 엄마 집에서 사는데 생활비 안 들이는 것도 아니잖아. 이 집도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좀 안 도와주면 누가 다 감당해? 나는 뒤돌아 딸을 보았다. 딸은 주방 문가에 잠옷 차림으로 서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다. 엄마,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저 서로 돕는 거잖아. 엄마가 아껴 쓰는 건 알지만 모든 걸 다 쟁여둘 수는 없잖아. 엄마는 다른 아들도 없잖아. 민준이가 바로 엄마 손자인데. 딸이 엄마는 다른 아들도 없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물론 나에게는 딸 하나뿐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처음 딸이 이혼하고 전 남편의 외도로 갈 곳이 없어져 돌아오겠다고 졸랐을 때를 기억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받아들였고 방 하나를 민준이에게 내주었다. 그런데 집이 그들의 당연한 상속 재산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저 열쇠를 당연한 상속 재산이 되어버렸고 밤에 딸은 갑자기 거실에서 보험 웹페이지를 켜고 중얼거렸다. 엄마, 장기요양보험은 생각해봤어? 엄마 나이도 있으니 만약 넘어져서 요양원에 가면 한 달에 최소 5억 6억만 원은 들 거야. 건강보험은 조금밖에 보조 안 해줘. 딸은 내가 반응이 없자 계속 말했다. 아직 결정할 수 있을 때 계획을 세워야 해. 뉴스 보니까 요양 신탁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딸은 온화하게 말했지만 나는 딸이 내가 아플 때 자신의 삶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게 혹시 다른 것을. 내 마음 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기에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말했다.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갈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딸이 나지막이 노인네들은 다 고집불통이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붉은 표지의 건물 등기부가 있었다. 표지는 내 손처럼 주름이 잡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표지의 글씨를 살짝 문질렀다. 그건 내가 38살 때 교사 대출로 사들인 집이었다. 며칠 동안 내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듯 흔들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제멋대로였고 박수라는 여전히 입만 열면 돈 이야기였다. 나는 이 집에서 그 등기부 외에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전 나는 지하철을 타고 칭도리역 건너편 카페 고요에서 친구 김은영을 만났다. 김은영은 내가 예전에 가르치던 시절 동료였다. 몇 년 일찍 은퇴해서 나보다 한 발 먼저 세상의 이심의 냉정함을 깨달았고 나보다 더 과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어볼 게 있어. 네 그 집 아직 있지? 강서구 어디에 있는 건데? 그녀는 내 집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요즘 거기 엄청 인기 많아. 내 동창이 얼마 전에 하나 팔았는데 이틀 만에 서로 사겠다고 난리 나서 1,3억에 내놨다가 1,3억 2천에 팔았어. 나는 집값이 이렇게 높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망설이며 물었다. 정말? 내 집은 강설이며 물었다. 정말? 그녀는 곧바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네이버 부동산 웹사이트를 열었다. 화면을 넘겨가며 말했다. 가봐. 여기 똑같이 30평대인데 하나는 1억 8천, 다른 하나는 1,3억 5천에 내놨어. 강남이나 강북 같은 곳보다 여기가 생활 편의시설도 좋고 당연히 비싸지. 나는 다가가 사진들을 보았다.
사진 속 집들은 밝고 환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우리 집보다 좋을 것도 없었지만 가격표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문득 내 평생 유일한 자산이 언젠가는 내놓아야 할 자원으로 정말 팔 생각이라면 서둘러야 해. 김은영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괜찮지만 몇 년 지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게다가 집을 놔두고 그들이 싸우게 하는 것보다 네가 먼저 움직이는 게 나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컵 속에 홍차를 저었다. 김은영은 내 표정을 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 집도 네 명의로 돼 있었어. 결혼 전에 번 돈으로 산 재산이었지. 남편은 그때 암으로 일찍 세산이었지. 네가 먼저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네 딸이랑 민준이가 반씩 나눠 갖는다고 싸울 수도 있어. 그럼 결국 네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니? 그들이 싸울까 봐 두려운 건 아니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하는 것이었어.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봐. 일해야 하고 잔소리 들어야 하고 돈도 계속 줘야 하잖아. 그런데 집을 왜 놔두는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마치 가는 바늘이 찔러 들어오는 듯 시큰하고 아팠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첫 번째 할 일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네 현금 통로를 확보하는 거야. 너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해. 어느 은행이 비교적 안전할까? 내가 물었다. 국영은행이면 다 괜찮아. 나는 지금 우리은행 쓰는데 VIP 창구도 있어. 가면 재테크 전용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해봐. 담당 팀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고 가족한테 함부로 묻지도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끄덕이며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을 생각해. 집에 돌아오니 정우가 지나 있었다. 집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다. 가방을 내려놓자 딸이 남긴 쪽지가 보였다. 민준이 학원에 데려갔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국 데워 먹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서랍의 철상자 안에는 내 모든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도장,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오래된 가족사진, 그리고 붉은 표지의 건물 등기부. 나는 신분증과 붉은 표지의 건물 등기부. 동작은 아주 가벼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훔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숨길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젠가 쓰러져 어떤 시설에 버려져서 남들이 기분 내킬 때 밥을 사주고 약을 가져다 주는 것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나는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다. 20년 넘게 사용한 우체국 계좌를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숫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잔액 39,200원. 나는 이 숫자를 보며 예전에 딸이 전 남편과 싸우고 딸이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나는 800만 원을 주어 딸이 석 달을 버티게 했다. 나중에 딸은 정규직이 되면 천천히 갚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나도 애 키워야 하잖아. 엄마가 금연 10,000원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지금 계좌에는 3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끼고 자랐다. 내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계속 소모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의견이 없는 줄 알았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그 등기부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내 평생을 바쳐 얻은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우리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ATM기처럼 써버리게 하려고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다. 그날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깼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창밖은 희뿌연 회색빛만 감돌았다. 방 밖에서 잠든 그들을 깨울까봐 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옷장 아래 서랍을 열어 그 파란색 회색 수납 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은 몇 년 전 경주 여행을 갔을 때 산 것이었는데 겉면은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다. 나는 간소한 옷 세 벌을 잘 개어 넣고 비상약 봉투도 추가했다. 안에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집 등기부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주방불은 내가 어젯밤 끄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밥솥의 외피는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민준이의 학원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 붙어 있던 내 약 복용 시간을 알리는 작은 쪽지는 반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펜을 꺼내 포스트잇에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조심스럽게 펜을 꺼내 포스트잇에 단 문장을 썼다. 나는 그것을 냉장고에 읽고 싶어. 나는 그것을 읽고 싶어. 가방을 매자 어깨가 살짝 삐끗하며 아팠지만 나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준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1초간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살며시 문을 닫았다. 아침 6시 나는 이미 양화대교 옆 골목어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어제 미리 약속한 날이었다. 집주인은 아마 60대 초반에 은퇴한 공무원인 듯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원룸을 정리해서 새를 놓은 것이다. 나는 한 번 와보고는 바로 결정했다. 월세 8억만 원, 보증금 2달치, 수도세와 전기세는 별도였다. 하지만 방은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숲을 향한 작은 베란다도 있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내 발치에 닿았을 때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옷을 옷장에 걸었다. 침대는 크지 않았지만 탄력이 있어 얇은 매트리스보다 편했다. 주방은 인덕션이라 간단한 요리만 할 수 있었지만 내게는 충분할 것 같았다.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집주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벌 열쇠 하나를 내 우편함에 넣어두고 떠났다. 그날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점심때 가져온 냉동만두를 몇 개 끓여 옥수수 스프 한 그릇과 함께 먹었다. 다 먹고 베란다에 앉아 건너편 산비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귓가에는 애니메이션 소리도 민준이의 소리 지르는 소리도 박수련의 불평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치 끓는 물속에서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오후 3시 내 휴대폰에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모두 박수란이었다. 나는 받지 않고 예비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분간 전화 받고 싶지 않아. 민준이 잘 돌봐줘. 나는 딸이 분명 당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김은영이 내게 말해주길 박수라는 그날 정오에 집에 돌아와 집이 조용하고 식탁에 따뜻한 밥도 없고 방문이 열려 있으며 냉장고에 그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내가 그저 장 보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2시간을 기다려도 내가 그저 장 보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2시간을 기다려도 내가 돌아오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딸은 먼저 내게 전화하고 그 다음 민준이에 단화하고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한가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딸은 너무 당황해서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밤이 되자 딸은 정말 초조해졌다. 나는 딸이 내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버리면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짐작했다. 나는 딸이 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안다. 아마 다음 날 아침이었을 것이다. 나는 우체국에 설정해둔 가족 조회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딸이 몇 년 전부터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계좌 내역을 확인할 때 편리하다며 요청해서 개통한 것이었다.
딸은 자신의 계좌와 연동하여 내 잔액을 확인하는 데 익숙했다. 그날 딸이 전화했을 때 나는 받지 않았지만 딸은 이미 내가 원래 39,000원이 남아있던 계좌만 나른님이 내가 원래 39,000원이 남아있던 계좌에서 917원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돈을 며칠 걸쳐 여러 번 나누어 내가 우리 은행에 계좌러 번 나누어 내가 우리 은행에 남은 몇백 원은 내가 남겨둔 마지막 생활비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남들이 돈을 주거나 송금해 주거나 밥을 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돈을 쓰는 것이었다. 죄책감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었다. 왜 좀 더 일찍 그러지 못했을까? 그날 밤 나는 새집의 작은 침대에 누워 창밖에 바람 소리를 들었다. 고요했다. 가끔 오토바이 소리가 쌩하고 지나갈 뿐이었다. 낮에는 이불을 널어두었더니 공기 중에 희미한 햇살 냄새가 났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 베개를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애니메이션 소리도 학원비 독촉 영수증도 주방에서 끝없이 설거지해야 할 그릇들도 없었다. 나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서울아 산병원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전철하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가득했다. 아무도 나와 말을 섞지 않았고 아무도 나라는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꽉 껴안았다. 어깨가 부딪힐까봐 조심했다. 그곳이 요즘 이틀 동안 또 아팠다. 아마 날씨 변화 때문일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니 8시도 채 안 됐는데 접수 창구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 벽 쪽 자리에 앉았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 외투를 더 여몄다. 잠시 후 의사에게 요즘 어지럼증이 잦고 위가 가끔 뜨거워진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한순간 못 들은 척할까 생각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시 한번 부르자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진찰실은 조명이 아주 밝았다. 나는 앉아서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지난번 검사 결과를 뒤적이며 혈압이 여전히 높으니 식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잠과 약 복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집에도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진찰을 마치고 다시 정기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갔다. 체열실 밖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옆에는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 몇 분이 앉아 있었다. 한 분은 무릎 위에 메모지를 내려다보며 눈빛이 어딘가 공허했다. 다른 한 분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이의 답장을 기다리는 듯했다. 맞은편 할머니는 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나 검진 다 끝났어. 1층에서 기다릴게라는 말만 남겼다. 나는 몇 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라고 대답했다. 나는 몇 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천장을 올려다보니 주위에 모두 낯선 사람들 뿐이었다. 그때도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오전 검사를 마치고 나는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준이의 학원에 들렀다. 전에 선생님이 학부모 도미서에 휴가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찍 처리하고 싶었다. 학원은 설린역 근처 건물 7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 무리가 교실 문 앞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듣자마자 민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야, 너희 할머니 영어 할 줄 알아? 우리 할머니는 아예 못해. 휴대폰도 영어는 몰라. 진짜 늙었고 쓸모없어. 누가 우리 할머니란 말하고 싶겠어? 그 말투는 그저 장난기가 아니라 노골적인 혐오였다. 나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서 있다가 문득 건물 전체의 공기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그 서류를 접수대에 건넸는지, 어떻게 계단을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학원을 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로 들어섰다. 인파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꽉 쥐고 지하철 출구로 급히 걸어갔다. 불빛은 희미했고 지하상가 벽에는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한쪽이 이미 떨어져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눈이 좀 따가웠다. 지하상가를 빠져나오자 눈앞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장 번화한 상점들이 펼쳐져 있었다. 문구점, 도시락집, 학원, 그리고 편의점. 나는 편의점 문 앞에 서서 유리문에 붙은 빨간색으로 인쇄된 구인 공고를 보았다. 야간 파트타임, 주말 근무 가능, 강한 책임감, 시급 9,860원. 나는 계속해서 그 공고를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마음속으로는 씁쓸했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병을 사고 셀프 기계에서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출력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에는 지난 2년간의 내 진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고혈압, 척추관 협착증, 안압 상승, 위궤양, 불면증. 한 줄 한 줄이 내 몸의 낡은 부품 목록 같았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 종이를 보았다.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내 그림자는 마치 납작하게 눌린 사람처럼 짧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정말 쓰러진다면 누가 나를 위해 구급차를 불러줄까? 박수라는 아마 일하느라 바쁠 것이고 민준이는 아마 내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익숙하게 복용하는 약 이름들, 건강보험 카드번호, 비상 연락처. 그들에게는 아마 나중에 늙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것일 뿐일 것이다. 나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 브라우저를 열고 몇 글자를 입력했다. 한국인 말레이시아 해만 2H 비자 조건. 웹페이지에 여러 개의 링크가 떴다. 나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했다. 페이지에는 만 55세 이상 신청자를 환영합니다. 말레이시아 세컨드 홈 프로그램. 고정 자산 및 1억 원 이상의 예금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구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만 55세 이상 독립생활. 신청자는 자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에는 얼레이시아 의료 시스템은 모든 언어로 통용되며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나는 생활비가 저렴합니다라는 문단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떠나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나는 낡은 방한 외투를 입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은 새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약간 서늘함을 느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들고 신분증과 건강보험 카드 사이에 끼워 넣었다. 메모지에는 몇 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 출구를 통해 서울역 2층이면 상담센터로 향할 때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다. 인파는 북적였지만 아무도 나라는 마르고 늙은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거대한 유리 통창이 눈에 들어왔다. 눈부시게 밝았다.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정장 차림이었고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캐나다 이민 상담을 받으며 어학 성적표를 들고 있었고 또 어떤 젊은 부부는 아이가 옆에서 과자를 먹는 동안 싱가포르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듯줄을 서 있었다. 그리고 나 유경이 넘은 노파가 천 가방을 메고 수첩을 들고 서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남자 직원은 아주 정중했다. 온화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어떤 나라의 이민 프로그램을 알아보러 오셨나요? 말레이시아요? 나는 말했다. 세컨드 홈 프로그램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나를 칸막이 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한 여성 상담사를 만났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화장은 깔끔했으며 동작은 민첩하고 깔끔했다. 그녀는 먼저 내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내 자산 상황과 건강 상태를 물었다. 세컨드 홈 프로그램은 현재 말레이시아 은행 계좌에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녀는 도표가 인쇄된 설명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신청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대한 질병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매년 한 번만 입국하면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집을 빌릴 수 있으며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가정부 고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손가락은 테이프에 있었다. 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그녀가 말하는 숫자와 핵심 내용을 조용히 썼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생활비가 저렴하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한국 노인분들이 페낭이나 이포로 이주를 선택합니다. 특히 지금은 워낙 환율이 좋아서 신청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그 흑백 설명서를 여러 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흥분도 불안함도 아니었다. 마치 내 인생이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돈을 송금해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가 아파서 누구에게 폐가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어쩌면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ATM기 취급을 받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그 자료 종이를 쥐고 한 걸음 단 걸음 계단을 내려왔다. 마치 아주 긴 다리를 걷는 듯했다. 한쪽 끝은 지난날의 삶이었고 다른 한쪽 끝은 아직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는 가는 길의 종로 일대에 있는 우리은행 VIP 재테크 지점에 들렀다. 김은영이 소개해준 이 팀장님은 그녀가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용건을 밝혔다. 말레이시아 링깃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HSBC은행 지점으로 정기 송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장님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동작이 능숙하고 말투가 침착했다. 그녀는 내 자료를 보며 더 이상 묻지 않고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수진 고객님, 외화 자동 전환 설정이 필요하신가요? 매번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보다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은 제 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고객님의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팀장님은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서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후 이틀 동안 나는 1억 1천만 원을 말레이시아 지정 계좌로 여러 번 나누어 송금했다. 3천만 원은 한국에 남겨두었다. 내 명의로 새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했고 본인만 인출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내 평생 가장 명확한 재정 결정이었다. 송금이 완료된 후 나는 몇 통의 전화를 걸어 말레이시아 현지 건강검진과 번역공증을 예약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저녁 때 나는 방으로 돌아와 고구마죽에 두부조림을 넣어 한 그릇 먹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마음은 비정상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다 먹고 휴대폰을 열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민준이가 2살 때 내가 주방에서 그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준이는 아주 예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 민준이가 밥을 안 먹어서 애를 먹고 있었다. 마침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단체 채팅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열어 몇몇 친척들의 번호를 삭제하고 차단했다. 채팅방에서 나오고 일정 공유도 취소했다. 그날 나는 그저 걷고 싶었다. 망원여자고등학교 담장 밖 한 구석에 앉아있던 것이 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올라와 폭풍을 일으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날씨는 맑았다. 날씨는 맑았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망원역으로 돌아왔다. 익숙하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동네 입구에 서 있었다. 마침 학교 시간이라 교복 입은 학생들이 교문에서 쏟아져 나왔다.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망원여자고등학교 단장을 따라 한참 걷다가 모퉁이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곳은 내가 수년 동안 장 보러 다니며 지나치던 길이었다. 담장 모퉁이에는 살짝 움푹 들어간 난간이 있었고 햇살이 딱 비치지 않아 시원했다. 나는 물통을 꺼내 물을 2모금 마셨다.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울지도 소리 내지도 않았다. 그저 피곤해서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은영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지금 인터넷 봤어? 난리 났어. 나는 의아해하며 그녀가 첨부한 링크를 클릭했다. 영상은 이미 수천 명이 공유했고 제목은 노인, 자녀에게 쫓겨나 길가에 앉아 울고 있다였다. 화면 속 나는 그 회색 방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눈빛은 아래를 향해 있어 확실히 좀 쓸쓸해 보였다. 배경은 학교 안은 인파로 시끄러웠지만 나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댓글창에는 보는 내가 다 너무 슬프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자식들이 집도 있는데 왜 쫓아내?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글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어떤 사람은 스크린샷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서울 모 고등학교 근처에서 자녀에게 쫓겨난 노파 발견이라고 썼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웹페이지를 닫고 계속 우롱차를 마셨다. 하지만 폭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날 정오에 박수란의 상사가 이 게시물을 보고 휴대폰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거 당신 어머니 맞아요? 집에서 쫓겨난 건가요? 네, 엄마 맞아요. 하지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상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댁에 무슨 가정불화라도 있나요? 지금 회사가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어떤 부정적인 뉴스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박수라는 허둥지둥 오해라고 해명했다.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해명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듯했다. 오후부터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큰이모가 첫 번째로 전화했다.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언니가 평생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길거리에 앉아있게 해? 이모, 그게 이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박수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뭔데? 네 아빠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밤새 간호한 게 네 엄마였어. 너는 병원에도 안 갔잖아. 큰이모는 바로 화를 냈다. 엄마는 그냥 잠깐 나가서 지내고 싶어 한 거야. 그럼 너는 왜 같이 안 나가고 엄마를 혼자 두니? 박수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인터넷에 해명 글을 올렸다. 제목은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였다. 글은 길게 쓰여 있었다. 내가 스스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한다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고 어른들을 홀대한 적도 없다고, 심지어 예전에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까지 올려 관계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네티즌들은 일제히 댓글을 달았다. 어머니께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해봐. 집이 그렇게 좋으면 왜 혼자 길가에 좋으면? 왜 혼자 길가에 좋으면? 심지어 관계가 좋다는 건 네 말이지. 네 어머니 말은 아니잖아. 라는 풍자적인 댓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비난이 시작되면 해명은 새로운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다. 민준이도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김은영에게 듣기로는 어떤 아이가 반 단체 채팅방에 그 영상을 올리고 네가 할머니 쫓아낸 애 맞지? 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어떤 아이는 민준이가 예전에 학원에서 올린 SNS 게시물을 찾아내 스크린샷을 찍어 올리며 할머니가 너무 귀찮고 영어도 못 알아듣고 휴대폰도 못 쓴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복도에 가방을 던지고 집에 와서 대성통곡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할머니 나가라고 해서 지금 다들 나 기웃잖아. 박수라는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어땠을까?
나는 그저 원룸 베란다에 앉아 뉴스 보도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정의로 너조로 말했다. 현재 당사자의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노파가 평소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손자를 위해 자주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이 초조해졌군.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계획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야. 김은영은 요즘 특히 적극적이었다. 한 번은 집주인을 만나게 도와주고 또 한 번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날 오전 나는 종로 일가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그는 명민하고 침착해 보였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말하는 것이 마치 회계사이자 의사 같았다. 재산 분배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나는 곧바로 말했다. 현재 저는 부동산을 말했다. 현재 저는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대금도 전액 외화로 전환하여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안 종이를 꺼내 한목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럼 현재 자산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지정 수혜자가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말레이시아 외화 계좌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말했다. 말레이시아 외화 계좌에 약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정 수혜자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명확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것이 고객님 본인 단독 소유이며 이미 매각된 부동산에서 나온 수입임을 명시하겠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도 아니고 유산 분할의 전제도 아닙니다. 추후 유언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딸이 법적으로 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남겨둘 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부를 남겨둘 있으십니까? 이후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가장 명확한 문서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나는 광화문 근처의 오리은행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 계좌가 설정된 주거래 은행이었다. 미리 예약을 해두었기에 현금을 인출할 예정이었다. 이수진 고객님, 5천만 원을 인출하시겠습니까? 창구 직원이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창구 직원이 약간 망설이며 말했다.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하려면 약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보통 가족 동반을 권해드립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지막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내부 연결 버튼을 눌렀다. 5천만 원은 두툼한 지폐 묶음이었다. 투명한 보안 봉투에 담겨보민 스티커가 붙여졌다.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옆에 있는 외화 계좌 창구에서 그 돈을 내가 단독으로 보유한 말레이시아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직원은 송금인과 수혜자가 모두 본인임을 확인했고 용도를 기입하라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6글자를 썼다. 은행을 나설 때 내 마음은 평온했다. 마치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상쾌했다. 이 돈은 내 평생 몇 안 되는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 이상 설날에 그들이 대충 2만 원쯤 송금해주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교통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어묵을 사 먹는 그런 돈은 싫었다. 오후에 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6층 여행사 창구 앞에 멈춰 섰다. 쿠알라룸푸르행저가 항공권을 한 장 샀다. 왕복 항공권 가격은 69,800원. 위탁 수화물은 없었다. 시간을 보니 사흘 뒤 새벽 비행기였다. 창구 직원이 보험을 추가할지 물었다.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입국 서류 신청도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다 준비해뒀어요. 나는 웃었다. 직원은 내 나이를 보더니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터미널을 나섰다. 그날 햇살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날씨는 약간 흐렸다. 나는 터미널 밖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박수란이 보낸 것이었다. 엄마 대체 어디야? 엄마 은행 계좌에 돈이 거의 없던데? 우리 얘기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2번 읽고는 한 문장만 답했다. 그냥 내 돈 쓰는 거야. 다른 답장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원룸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와이파이를 껐다. 이어서 서랍에서 낡은 안경집을 꺼냈다. 열어서 유심카드를 빼내 작은 종이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잠가 철 상자에 넣어두었다. 휴대폰 화면을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자 알림창에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계좌 잔액 52원. 나는 이 숫자를 보고 웃었다. 다시 그 낡은 집 앞에 섰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강서구 화곡동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이웃집 창문에서는 주방의 따뜻한 김과 냄비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때 익숙했던 그 소리들이 지금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집은 이미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되었다. 절차는 아주 깔끔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중개인이 열쇠를 보내왔고 나는 오늘 밤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바닥은 텅 비어 있었고 발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흰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몇 줄 남아 있었다. 창가 구석에는 가구를 밀어낸 후 남은 짙은 자국이 여전히 보였다. 거실 바닥에는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중개인이 내가 짐 정리할 때 남겨둔 것이었는데 그들이 처리하지 않은 몇 가지 물건들이었다. 누렇게 바른 교과서 몇 권, 페인트가 벗겨진 알루미늄 필통,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쓴 시 몇 편이 낡은 일기장 속에 끼워져 있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그 일기장을 펼쳤다. 종이 가장자리는 말려 있었고 글씨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1987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목은 비뚤비뚤하게 부산대학교 병원 병실 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나는 아버지가 경련을 일으킬까봐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부기는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었다. 그때 박수라는 겨우 2살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다. 나는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펼쳤다. 사진 속 나는 젖먹이 딸을 안고 있었는데 두 눈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때 내가 널 안았을 때 너는 아기 돼지처럼 울었지.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내가 울어도 너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지. 나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거실에 낡은 수건을 깔고 앉았다. 그리고 누웠다. 사지를 쭉 뻗었다. 창문은 닫지 않았고 낡은 알루미늄 창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벽에서는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나는 전례 없이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TV 소리도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도 손자를 데리러 가라고 돈을 달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 집이 처음 지어졌을 때를 떠올렸다. 벽돌색 주방에는 아직 환풍기도 없었다. 나는 요리하면서 낡은 선풍기로 창밖으로 바람을 보냈다. 창밖에는 박하 화분 2개를 심어두었는데 박수라는 어렸을 때 늘 그걸 따서 놀곤 했다. 그러면서 엄마, 잎이 정말 향긋해라고 말했었다. 나는 벽 한 구석에 편지 한 통을 쓰고 양면 테이프 붙였다. 글은 많지 않았다. 총 3줄이었다. 이 집은 42년 동안 내 것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이 집은 내게 자유를 주었다. 날이 거의 밝아올 무렵 나는 외투를 입고 그 일기장, 옷, 그리고 그 복숭아색 주전자를 종이 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주전자였다. 겉은 벗겨졌지만 차를 우려내면 여전히 향긋했다. 새벽 6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약속대로 도착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켰다. 주인은 아주 조용했고 이웃집게도 아직 짖지 않았다. 나는 강서구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특별한 색은 없었고 그저 새벽의 회색빛 푸른색이었다. 건물과 나무 그림자가 겹쳐 있었고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한두 번 들려왔다. 잘 있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풍경이 아니라 내 친한 반생이었다. 그 빨래하고 밥하고 돈 모으고 학비 내고 늙어서도 억지로 참고 살았던 나 자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낡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왔다.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인천국제공항 아침 6시 반. 나는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밀고 인파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허둥지둥하지도 많은 짐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진정으로 내 것인 것들만 가져갔다. 대기실에서 나는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휴대폰을 열고 마지막 SNS 게시물을 올렸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이 송금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녀의 이해를 바라지 않으며 더 이상 집 한 채만 나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하지 않았다. 누구든 볼 수 있게 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수십 개 있게 했다. 5분도 채 되지 않은 메시지가 떴다. 친척들, 옛 동료들, 이웃들, 옛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박수란, 심지어 민준이의 학원 선생님까지. 내 비행기는 쿠알라룸푸르행 새벽 비행기였다. 탑승구가 이미 열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캐리어를 끌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한때 내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고단했던 그곳을.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음성 메시지였다. 민준이었다. 그 아이의 앳되지만 어딘가 절망적인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 다시 돌아올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이별의 순간에 적합하지 않다. 어쩌면 민준이는 나를 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몇 년 후에야 민준이는 깨달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의 한국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이 높이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집안일 목록도 학원비도 혈압약도 슈도세 고지서를 알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알림도 없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만이 있었다. 서울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었다.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공항의 습한 공기가 확 끼쳐왔다. 한국의 가을과는 완전히 달랐다. 햇살은 밝고 눈부셨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했다. 출구에는 젊은 화교 가이드가 모자를 쓰고 손으로 쓴 이름표를 들고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이수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이수진 고객님, 환영합니다. 저희 쪽에는 한국 노인분들이 몇 분 이주해 오셨는데 모두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는 내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줌을 들어주면 말했다. 하지만 나랬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주며 말했다. 가정부 고용도 가능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가정부 고용도 가능해서 차는 교회 주택가로 들어섰다. 붉은 기와 지붕의 3층짜리 건물들이 작은 화단을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임대한 집은 2층이었다. 베란다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구석에는 이미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웃집 고양이도 창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정기예금 잔액 이말린 깁. 약 6,500만 원. 숫자가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유산도 아니었고 자녀가 도와준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노파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자유였다. 이수지는 한때 딸의 입에서는 도와줘야 할 사람, 손자의 눈에는 휴대폰도 못 쓰는 늙은이, 은행 시스템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였다. 하지만 그녀는 타고난 약자가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뜨거운 국물이 몸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던 그날까지.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집을 팔고 집을 나섰다.
단체 채팅방 알림을 끄고 떠난 것은 화가 나서도 도망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노년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언젠가 당신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질까? 당신이 힘들게 지탱해온 그 집에서 당신의 자리마저 지워질까 걱정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도 방 한구석에 앉아 밤새 잠 못 이루던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